마크 틸 더즐리는 영국 버크셔주 오킹엄이라는 도시에서 1976년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누나 한 명과 형 한 명이 있었는데 누나하고는 17살, 형하고는 13살 차이가 났습니다. 사건은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간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마크가 살던 오킹엄시에는 유원지가 있었어요. 항상 열려있는 곳은 아니고 1년에 4번만 이벤트성으로 열리는 곳입니다. 마크는 여기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용돈을 겨우 30페니만 받아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크는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본인이 직접 돈을 벌어서 가기로 결정한 거죠. 아직 7살의 나이로 어린 마크가 생각한 돈 버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당시 영국 마트에서는 카트를 이용할 때 10페니씩 동전을 넣고 씁니다. 카트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면 동전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냥 카트를 방치해 놓고 가는 고객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마크는 이 버려진 카트들을 수거해서 되돌려 놓고 나온 동전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돈이 충분히 모였습니다. 그때 마크는 동전을 모으던 마트 인근에 있는 사탕 가게에서 사탕을 사 먹었습니다. 그때 사탕 가게 직원은 마크가 50페니를 내고 사탕을 사 먹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크는 주로 10페니를 내고 사탕을 사 먹었으니까요. 그 동전은 어떤 남자가 사탕을 사 먹으라고 쥐어준 것이었는데 그 남자는 마크에게 자기도 오늘 밤에 유원지에 갈 것이고 그때 마크에게 범퍼카 요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탕가게 인근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남자는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았고 키가 컸으며 걸을 때 허리를 구부리고 걸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5시 30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크는 엄마에게 유원지에 놀다 오겠다고 말합니다. 7시 30분까지 꼭 돌아오겠다고 엄마와 약속하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나섰죠. 유원지에 가는 길에 마크는 동네 친구 2명을 만났어요. 친구들이 마크에게 유원지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유원지에 가려면 집에 들렸다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늦을 것 같았죠. 마크는 엄마와 7시 30분까지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마크는 그냥 혼자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크를 본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마크가 약속한 7시 반을 넘어서 8시가 되었지만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은 마크를 찾아 유원지에 갑니다. 하지만 이미 유원지는 영업이 종료된 상태였고 마크의 자전거만이 입구에 묶여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주변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큰 소득이 없었죠. 그래서 그냥 자전거만 가지고 부모님은 돌아옵니다. 밤 10시가 되어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마크의 엄마가 경찰서에 연락을 합니다. 경찰서에 전화해 혹시 미아 신고나 아들에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들은 바가 있는지 물어봤지만 경찰들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1시간 뒤에 다시 전화해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마크의 누나에게 전화해 마크가 없어진 것을 알립니다. 마크의 누나와 매형 역시 유원지로 가서 마크를 찾아봤지만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헬리콥터를 동원해 유원지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고 확성기로 마크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러 다녔어요. 혹시 몰라 인근의 강과 시냇물, 연못, 호수 등지까지 수색했습니다. 실종 다음 날인 6월 2일, 경찰은 유원지의 모든 노점상과 직원들을 신문하지만 누구도 마크의 행방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좀 더 탐문 수사의 범위를 넓혀 인근 960개의 상점을 돌아다녔지만 여전히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영국 육군 병사들과 경찰견을 동원하여 수색에 나서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무 소득 없이 2주가 흘렀습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몇 가지 제보를 받기는 했지만 확인해본 결과 동물의 사체를 아이와 착각한 것뿐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증거나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했죠. 마크의 실종이 장기화되자 대대적으로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BBC의 크라임 워치라는 프로그램에서 마크의 실종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크라임 워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범죄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이 효과가 있었는지 경찰서에서는 400건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그중 의미 있는 목격담을 하나 들을 수 있었어요. 허리를 구부린 어떤 남자가 유원지에서 마크를 질질 끌고 나갔다는 진술입니다. 경찰은 이 허리를 구부린 남자를 주요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 남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크라임워치 방영 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건에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후 유원지가 다시 열리자 경찰은 마크의 마지막 행적을 재현한 재현 비디오를 녹화해서 크라임워치 방송에 또다시 내보냅니다. 이번에는 무려 1000건의 제보가 왔지만 마찬가지로 여전히 유의미한 증언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경찰 역시 노력은 했지만 초동 수사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 시기가 탄광 광부들이 대대적으로 파업하고 시위하던 시절이라 경찰 인력이 다 그쪽으로 차출돼서 초기 수사 인원은 겨우 4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오킹엄 경찰서가 그 당시에 너무 작아서 수사 본부는 창고용 다락방에 설치하거나 인근 교회에서 공간을 빌려 쓰는 등 여러모로 인력 부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잘못 잡은 수사도 했습니다. 마크는 늦둥이라서 일반적인 남매에 비해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사실 누나가 어린 시절 사고 쳐서 낳은 자식이 마크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최초로 지목한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마크의 형이었습니다. 마크와 13살이나 차이가 났지만 그런 나이 차이에 비해 자주 싸웠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마크가 실종되기 전날에도 둘이 싸웠다는 이유로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마크의 형은 알리바이가 확인되어 용의선상에서 벗어납니다. 두 번째로 지목한 용의자는 유원지 직원인 마틴 어얼리였습니다. 익명의 제보 전화에 따르면 마틴 어얼리는 유원지에서 11년 동안 근무했고 마크가 실종된 날에도 유원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를 체포했습니다. 마틴 어얼리는 자신이 마크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죽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마틴 어얼리는 여러 차례 진술을 계속 번복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시드니 쿡을 지목합니다. 마찬가지로 시드니 쿡 역시 유원지 직원이었는데요. 동료들은 시드니 쿡이 어린 소년들에게 의심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마크의 실종 당일날 그는 다른 유원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시드니 쿡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년 반이 지난 1987년 경찰들은 수사 기록을 확인하다가 마크가 실종되기 6개월 전부터 오킹엄 일대에서 어린 소년들을 납치하려다 실패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주목하고 당시 실종 아동들에 대해 심도 있게 수사를 개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감옥에 있는 한 갱단원 레슬리 베일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2건의 살인 혐의로 복역 중이었어요. 14살과 6살 소년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이 두 소년이 살해를 당한 시점은 마크의 실종 이후입니다. 그리고 레슬리 베일리가 속해 있는 갱단은 더티 도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 소아 성애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갱단이 14세 소년과 6세 소년을 납치해서 사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끝에 갱단 멤버 4명이 살해범으로 기소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베일리가 그 중 한 명이었죠. 그 갱단 멤버 중 또 다른 한 명은 바로 시드니 쿡이었습니다. 경찰 측이 세 번째로 의심했던 사람이죠. 경찰은 좀 더 확실하게 증거를 찾기 위해 죄수 한 명을 포섭합니다. 그리고 그 죄수와 베일리는 친해져서 갱단이 저지른 소아성애 범죄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가 말한 피해자 중에는 마크도 있었어요.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거죠. 경찰이 포섭한 죄수로부터 증거를 2가지 받았는데 하나는 당시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마크가 살해된 장소가 표시된 손으로 그린 약도였고 또 하나는 베일리가 시드니 쿡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결국 베일리는 경찰에게 자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과 갱단 멤버들이 마크를 납치했고 약물을 투약해 고문강간하고 살해했다고 자백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허리가 구부정한 남자가 시드니 쿡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베일리의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일리와 갱단 멤버들은 시드니 쿡이 사는 오킹엄시에 놀러갑니다. 그리고 시드니 쿡이 미리 사탕 가게에서 50페니 사탕을 사주며 꼬드겼던 그 어린 남자아이를 유원지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유원지 밖으로 데리고 나와 차로 납치합니다. 그 후 시드니 쿡의 집으로 간 다음 아이에게 약물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 끝에 아이를 사망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베일리는 마크의 맥박이 뛰지 않자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시드니 쿡이 아이는 괜찮다면서 자신이 직접 마크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일리는 갱단 멤버들과 다시 자신의 집으로 차를 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멤버 중 한 명이 시드니 쿡이 시신을 처리할 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은 시드니 쿡뿐인 거죠. 베일리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마크의 유품이었습니다. 마크의 열쇠고리가 시드니 쿡의 차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결국 베일리의 진술을 토대로 마크 실종 사건의 범인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 범인을 잡는 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영국 경찰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크의 시신을 묻었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 시드니 쿡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재 90세가 넘은 나이로 영국 내 재소자들 중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고령의 나이 때문에 그가 언제 죽을지 몰라 마크의 가족들은 시신이 어디 묻혔는지 알려달라고 탄원했지만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마크의 살인 혐의를 인정한 레슬리 베일리는 마크의 살인과 관련해서 혼자만 처벌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레슬리 베일리는 복역 도중 93년 다른 죄수에게 목 졸려 살해당합니다. 또 다른 범인 중 한 명인 레니 스미스는 레슬리 베일리의 연인이었습니다. 그는 마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인정하지도 진술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역시 기소되지 않았고요. 그는 다른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가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아 2006년 사망합니다. 또 다른 범인은 신원 미상입니다. 그는 레슬리 베일리의 친척입니다. 지적 능력이 8세밖에 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이 기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마크가 실종되기 6개월 전부터 오킹엄시 일대에서 유괴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범인들은 시드니 쿡이 마크를 어디에 안매장했는지 모르고 있고 시드니 쿡은 살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시신 발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시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의 꿈과 목숨을 앗아간 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인정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악랄한 범죄자들이 자신의 죗값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